했던 지난 여름에 했던 들레즈철의 절단멸들 1에 이어서 하는 강의입니다. 물론 2로 이어져 있지만 개념들을 주로 이렇게 개념들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각각의 강의들은 독립성이 다 이렇게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들레즈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독립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참고로 이제 환기시키자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가문과 예술이란 주제로 제가 했고, 그 다음에 강도와 개체화라는 주제로 김충환 선생이 했고, 그 다음에 욕망과 기계 김혜영 선생이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시간 이미지, 운동 이미지 조현준 선생이 하셨고, 그 다음에 시간과 죽음 김혜영 선생이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원래 잠재성과 이념이 있었는데 그게 좀 바뀌어서 제가 차이와 반복을 이렇게 바꿔서 했죠. 그리고 이제 잠재성과 이념은 다음 강의로 넘겨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제일 첫 강의를 제가 이 잠재성과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의 소개하는 데도 썼지만 사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철학자의 개념은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는 연관된 개념들이 쭉 물려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의 그물망 같은 개념들의 연결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에는 다른 연관된 개념들이 쭉 물려서 이어져 있는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도 잘만 끄집어내면은 그 철학자의 연결된 개념들을 쭉 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고구마줄기 같은 이런 일종의 리좀적인 연결망,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개념을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물려 나오는 양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이념과 잠재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안에다 이념의 관념론에서 유물론적 이념으로 해놨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쓸까 했는데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쭉 이 제목은 지우고서 그냥 들레즈의 이념적 종합 혹은 이제 이념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잠재성도 다루어지는데 핵심적인 개념은 이념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의 철학에서 이념의 개념 이쯤 되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 이게 4장이죠. 4장이 이제 차이의 이념적 종합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주로 여기서 다루고 있고, 사실 여기에 이제 뒤에 오는 5장, 감성적인 것의 비대칭적 종합도 약간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차이의 이념적 종합이라는 제목의 4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와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읽어보셨냐고 물어보기 조금 미안한 책이어서, 읽을 때마다 저같이 이렇게 몇 번 읽은 사람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끙끙대면서 읽게 만드는 어려운 책이어서 사실 이렇게 읽었으리라고 가정하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래도 이제 읽어보시려고 시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차이의 철학 들레즈는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아니니까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제일 난감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념적 종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장 제목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념? 이게 왜 갑자기 이념이지? 사실 이제 그런 질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질문, 왜 이렇게 이게 의아하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지를 아신다면은 차이의 철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면은 차이의 철학을 한다는 게 대체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한번 이렇게 내가 잘 알고 있나 한번 되짚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념이라는 개념만큼 차이라는 개념하고 상충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념이라는 말을 어떤 때 쓰시나요?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종교적 이념, 철학적 이념,
뭐 진보적 이념, 정치적 이념 뭐 이런 데에도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이념 개념을 주로 이렇게 중요한 중심 개념으로 부각시켜서 사용했던 사람은 철학사에서 보면 서양 철학사에는 이제 크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 말 번역어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데아 말고 이제 에이도스, 형상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라든지 뭐뭐뭐 자체, 실제로 이제 파이돈 같은 책을 읽어보면 아름다움 자체, 같음 자체, 뭐 이런 식으로 뭐뭐 자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이제 이념이란 말의 대체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념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칸트였습니다. 칸트는 이제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 순수 직관의 형식이 이제 이렇게 이 선험적인 형식, 그 시간과 공간이나 직관 형식을 이렇게 다루고, 감성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의 영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어떤 지성은 이제 그 규칙을 부여하는 능력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개념들, 그 순수 개념으로서의 범주, 이런 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하는 능력, 원리적으로 이렇게 종합하는 능력으로서 이제 이성을 다루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추론적인 일반화를 하는 능력이어서, 이때 이제 이 추론적인 일반화를 해서 얻은 개념, 일반화하는 형식이 이제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념은 수많은 규칙들을 하나의 규칙에 복속시키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통일성, 원리적인 통일성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도 사실 뭐 원리적 통일성 추구하잖아요. 그죠?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법칙으로 다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를 알면 다 일이관지, 뭐 심지어 동양에서조차도 하나로 다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원리적인 통일성,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흔히 쓰는 어법에서 이제 뭐 종교적 이념이나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떤 생각들이나 활동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질 때, 이럴 때 이제 그걸 이제 이념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때는 이렇게 저땐 저렇게 한다가 아니고, 나름대로 그때그때 행동하는 것들을 쭉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원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계급적인 원리가 되든 아니면 뭐 종교적인 원리가 되든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념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해주는, 통일성을 부여하는 원리 같은 것과 짝지어 있어요. 근데 차이의 철학은 그 통일성을 부여하는 원리라고 하는 건 수많은 것들을 하나로 딱 묶어줘서 동일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차이의 철학은 정반대로 그런 동일화하는 힘들에 반하여 차이라는 것들의 힘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의 긍정성을 보려고 하는 철학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차이의 철학에서 이념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황당하지 않습니까, 좀? 차이의 철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지 그랬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게 거꾸로 차이의 철학에 굉장히 어떤 이 난점 같은 거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냥 2번으로 그냥 넘어가서 2번 얘기를 먼저 하게 생겼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게 차이의 철학을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 차이의 철학은 어떤 근본적인 난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차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하는 차이의 철학, 그걸 이제 일반화된 방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을 때, 그거는 차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이의 철학이란 이름의 동일자, 원리,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거 괜찮은 겁니다 하고서 이렇게 권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수용하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차이의 철학은 굉장히 그런 곤혹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하나의 철학이 되고자 하는 한 자신이 주장하려는 바에 반해서 그 차이라는 말로 쭉 묶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스스로 자가당체가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이 차이의 철학을 주장하면 나는 차이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넌 딴 거 알아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철학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건 각자가 제 갈 길을 가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의 철학도 동일성의 철학과 대결하면서 동일성의 철학이 작동시키는 권력을 엎어버리면서 차이를 숨쉬게 하겠다 이러는 거는 자 우리 차이의 철학을 들고 깃발을 들고 가자라고 하는 강하게 좀 과거스러운 형식으로 라떼는 마리아의 그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차이의 철학이라는 깃발을 써들고 사람을 못 끌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이러는 순간 이것은 그 차이 맞아? 차이란 이름으로 동일화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반박에 당장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의 철학은 그 차이의 철학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차이의 철학을 하자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차이 철학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넌 네 스스로 차이 철학이 중요하다며 그거 왜 엎어버리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아포리아 이 궁지, 아포리아는 이제 그 출구 없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궁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새 그냥 아포리아라고 그냥 하는 게 더 있어 보이니까 이제 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그냥 음역을 합니다만 이제 그런 난점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들레즈가 이제 그 차이의 철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애써 이런 걸 썼을 때 그거는 오랫동안 지배해온 동일성의 철학을 대결하고 그걸 엎어버리겠다. 그리고 굉장히 실천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나 혼자 하겠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철학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차이의 철학을 하나의 이념으로서 제안을 해야 돼요. 차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원리적인 많은 것들을 통합하는 원리적인 지위를 일종의 원리적인 통일성을 갖는 통일성의 기능을 모든 것들을 통합해주는 기능, 통일성의 기능을 차이라는 개념에게 부여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원리적인 개념이 돼야 돼요. 차이 철학이 되려면. 그러면서 차이를 부정하는 그런 동일자가 되게 하는 난점 같은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게 들레즈가 이제 그렇게 부딪혔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들레즈 스스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이가 수행하는 통일의 기능, 그 통일의 기능이야말로 차이의 고유한 기능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근데 이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사실 이거에 비하면 동일성의 철학은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동일성을 주장하고 그 원리를 통일해야지 마 니들도 다 따라와 하는 게 자기 원리 안에 있거든. 이게 동일자거든요. 그러니까 속 편해요. 그래서 이 동일성의 철학은 사실 칸트가 이제 안전한 근거, 안전한 원이란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안전한 근거를 가지면서 논리적인 편안함을 친구로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동일성을 자신의 근거로 가지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보편화 과정을 스스로 정당하는 방식으로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도 동일성의 철학이 이렇게 동일화하는 사유 그런 게 오랫동안 쉽게 지배를 획득했던 이유기도 할 거예요. 차이의 철학은 어렵게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할 때부터 그 스스로 파놓은 함정 같은 걸 피해야 된다라는 아주 어려운 궁지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분명한 거는 좋든 싫든 차이의 철학은 차이라는 개념 하나의 원리적인 이념으로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 종합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이 통상적으로 동일성의 철학에서 하는 하나의 원리를 쫙 포괄하는 이런 식의 그 통일성과는 다른 방식의 원리 이런 것으로 이제 변환시켜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물음과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차이의 철학 앞에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하기 어려운 제목의 장이 이 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려지는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 이념이라는 개념들이 철학에서 어떻게 다뤄져 왔는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그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들로이즈는 이제 칸트의 이념 개념을 이렇게 슬며시 갖다가 엎어서 쓰거든요. 근데 칸트 순수이성 비판 읽어보면 칸트는 또 자기가 플라톤의 개념을 갖다가 고쳐서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칸트의 이념 개념을 이 헤겔은 더 강화된 형태로 밀고 나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칸트를 둘러싸고서 앞뒤로 이제 그 중요한 세 사람의 이념을 다룬 사상가들이 이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 얘기를 이제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 플라톤의 이념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데아, 뭐 에이도스, 형상 혹은 뭐뭐 자체 이 세 가지 단어로 쓰고 있다 그랬는데 이 이념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자세히 쓰고 있는 책은 이제 파이돈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티마이어스도 이제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책도 있지만 일단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플라톤 얘기를 이렇게 주로 다루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파이돈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념 개념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이 대충은 들어갑니다. 일단 파이돈에 보면은 이 플라톤을 인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텍스트 그 페이지를 그대로 따라서 인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돈이라는 책 한글책의 65쪽이 아니라 옆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원래 뭐 어떤 판본에 몇 쪽 ABCD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칸트도 이제 뒤에 인용이 그런 식으로 초판본은 술수형대 초판본은 A 재판본은 B라고 해서 이제 페이지 수로 인용을 해서 그렇게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일단 그 파이돈에 보면은 이 가령 정의로움 그 자체, 아름다움 그 자체, 선함 그 자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체로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이 이념이 이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이돈은 주로 이제 영혼과 불멸, 죽음 이런 것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인데 여기서 다루는 그 이념 개념을 보면은 이렇게 데카르트랑 굉장히 이렇게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래서 이 몸을 떠나버린 어떤 영혼의 영원성 같은 거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관련된 감각이나 즐거움 등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영혼이 추구하고 포착하는 것 이것이 이데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이지 않은 것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령 이렇게 같아 보이는 것이 있어요. 같아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음 자체라는 게 있다. 이걸 구별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거기에서. 그래서 같은 것들도 있지만 아무리 같아 보여도 그것은 같음 자체보다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냐. 같음이란 단어를 쓰기엔 조금 떨어지지 않냐. 열등하지 않냐. 다시 말해서 이 같아 보이는 것들의 공통된 어떤 것들이 같음인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같은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현실에 존재하는 같은 것들보다 같음 자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표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음 자체나 아름다움 자체, 정의로움 자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같은 것이나 아름다운 것들도 조금 있으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그 아름다운 미인들의 얼굴도 다 망가지고 아름다운 육체도 다 망가지고 뭐 시간이 가면 잘 만들어진 이렇게 조각상들도 이렇게 풍파에 이렇게 망가져 가니까 그래서 같은 것도 아름다운 것들도 그대로 있지 못하고 변하지만 같음 자체, 아름다움 자체라는 것은 변할 리가 없죠. 정의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한 칸트가 아니고 소크라테스였군요. 이런 같은 자체, 아름다움 자체라는 건 가장 안전한 원인이라고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말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움 자체, 큰 것을 크게 만들고 작은 것을 작게 만드는 것은 큼 자체, 작음 자체 이런 식으로 말장난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말장난입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순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건데 어쨌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원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것을 원인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아름다움 자체다.
이런 방식으로 원인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 같은 것들은 이 같은 자체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분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나누어 가진 것들이 그것에 이름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차는 있지만 크다라고 하는 것은 큼 자체를 부분적으로 나눠 갖고 있는 거고, 많이 큰 거는 적은 것에 비해서 큼 자체를 많이 나눠 갖고 있는 거고, 작은 그보다 덜 큰 것은 덜 갖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념들, 이 분유라는 개념은 이제 이렇게 나중에 participation, 참여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참여하는 것으로 재해석되기도 하는데, 신학자들에 의해서. 어쨌건 간에 이런 종류의 관념들이 이념이라는 개념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되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나 몸, 육체,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것이고, 그것을 모델로 현실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월적인 모델이면서 일종의 이상, 영원불변의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원으로서의 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칸트의 이념을 보시면은, 칸트의 이념은 이 초월적인 원리가 바로 이제 이념입니다. 이 칸트의 단어들을 번역을 할 때, 여기도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게들 여전히 학회에서 아무래도 통일이 잘 안 되는 게 칸트 번역어들인데,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번역이 이렇게 통일이 안 됩니다. 이 트랜센덴탈하고 트랜센덴트라는 단어가 그건데,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인용되는 그 칸트 번역본들을 번역하신 뭐 백종현 선생은 뭐 트랜센덴탈은 초월적, 트랜센덴트는 초험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렇게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트랜센덴트는 임마넌트에 대비되는 개념이거든요. 내재적인이라는 개념에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험이 아니고 그냥 초월적인 개념이에요. 초월적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랜센덴트는 이제 초험적인 경험을 넘어서 있는 조건들, 뭐 이런 걸 지칭을 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험적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프리오리는 선험적인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칸트는 이제 그 초험적인 것은 대부분 초험적인이라는 말은 선험적인하고 외연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씁니다. 개념상 정의는 초험적인은 경험을 넘어서 있으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능 조건, 이런 게 초험적인 것이고, 선험적인 것은 경험에 선행하는 것, 경험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경험의 가능 조건이라는 말하고 통하게 됩니다. 그 표면적인 정의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건 그래서 여기서 번역된 단어를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쓴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를 이렇게 그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감성과 지성과 이성, 지성은 오성이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따른 건데, 그 지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해요. 지금은 이제 지성이라고 많이들 번역을 하시죠. 오성은 깨달을 오자를 쓰는데, 이게 사실 깨달은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일본 번역은 그냥 그대로 따다 쓰는 이 한국 철학과의 전통 때문에 이제 그렇게들 쓰시는 건데, 분류하는 능력이에요. 분류하는 능력. 사실 분류하는 능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요새 인공지능 만들 때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 중요한 능력이 분류하는 능력이에요. 분류하는 능력. 이건 개인지 고양인지 하는 판단은 분류 능력이거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전부 다 사실은 분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분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 통해서 수용된 것에 대해서 개념을 이렇게 대응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성은 개념을 가지고 사유하는데, 개념 가운데 근데 이제 개념들 가운데 어떤 경험적인 내용이 없이 경험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이미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개념, 초험적인 개념, 순수 개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범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수수지성의 형식입니다. 순수 감성의 형식은 이제 시간과 공간이고, 그런데 이렇게
그 개념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화를 하거나 어떤 이 개념적인 관계를 짓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적으로 포착된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나름의 어떤 규칙을, 일회성을 넘어서는 규칙들을 부여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나 좀 더 적은 규칙으로 좀 더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는 능력이 이제 이성이에요. 이성. 추론 능력이죠. 추론 능력. 그런데 이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험하지 않은 것들마저도 경험한 것들에 기반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도 확 이렇게 그쪽으로까지 대상을 확장해버리는 이런 종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었으니까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존재할 사람이 안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요새 싱귤레리티 얘기하는 이 커즈웰 같은 사람 인간의 영생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고 있거든. 칸트도. 우리도 쉽게 생각하잖아. 그게 바로 그런 경험적인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서 도달하는 건데 여러 가지를 봤으면 이걸 가지고 일반화하려는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이.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그 최소 원리로 최대 많은 그 외연을 갖는 이런 것들, 이런 방향으로 상승해 가려고 하게 마련인데 이런 게 이제 그 받쳐주는 게 추론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받쳐주면은 이런 게 생기면 그 다음에 그 원리적인 그 일반화된 것 안에다가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얘도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논리학이 이제 주로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능력이 사실은 이제 불가피하고 필요하죠. 일반화하는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라는 게 이렇게 규칙들에 의해서 현상들, 그때그때 개별적인 현상들을 통일하는 능력이라면은 이성은 이 지성 규칙들을 하나의 원리 아래 통일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칸트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것, 조건적이라는 것은 조건이 달라지면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조건에 따라 타당한 거니까. 이런 모든 조건적인 것을 포함하는 이 무조건적인 것, 이런 것들 아래다가 이렇게 종속시켜버리는 겁니다. 조건적인 것을. 일반화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호 종속, 조건적인 것이 주어지면 상호 종속적인 조건들의 전 계열도 주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제 원리고, 그래서 이 말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조건적인 것을 포함하는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순수이성은 무조건자 개념에 의해서 조건들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보편성, 혹은 하나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편성, 이런 것하고 관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이걸 또 말을 바꿔서 이런 무조건성을 제한 없는 타당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절대적이다라는 말은 이런 제한 없는 타당성이란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성은 이런 절대적 전체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념입니다. 이 원리적인 능력, 원리적인 파악 능력, 이 원리를 다루는 그 형식, 원리로서 다루는 형식이 이제 이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이런 성향이 작동하게 되는 이념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합치하는 어떤 대상도 감각적으로 주어질 수 없는, 그렇잖아요. 모든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다 쑥쑥 빼려 하니까 실제로 그 모든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것도 우리 대상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어떤 대상도 감관에 주어질 수 없는 필연적인 이성의 개념이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들의 절대적 전체는 오직 이념뿐이다라고 하는데, 이념이란 말로 하나의 절대적 전체를 구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에 합치하는 것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또한 이념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해결책이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이제 칸트는 쓰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가상인데 피할 수 없는 가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그 이렇게 대상을 수반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데도 이렇게 그냥 쭉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불가피한 가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객관적 실제성이 있다라고 간주하는 이런 종류의 추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 궤변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선험적, 이런 걸 이제 선험적 가상이라고 합니다. 초험적 가상이라고 합니다. 경험과 무관하게 경험을 오버해서 만들어내는 가상인데, 칸트는 그걸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나, 이게 주체로서의 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또 하나는 신, 이 세 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주어, 개념적 구체성을 갖지 않는 주어 내지 주관 자체의 절대적 통일성, 내가 그때 판단을 이게 이러저러 판단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같은 나도 그때 조건이 따르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조건이 같아도 심지어 다르게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 근데 그게 다 내가 판단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건과 문학에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판단하는 주어로서의 나의 통일성을 부여하거든요. 항상 모든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라고 하는 이런 통일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항상 존재하는 그 원리적인 주체로서의 나, 이런 게 이제 그 선험적 가상으로 초험적 가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대상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쭉 모아서 내가 판단하는 대상들의 판단 조건들을 쭉 모아서 하나로 통일성을 부여하는 거, 세 개. 나는 사실 우리는 세 개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것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우주적인 혹은 이제 전 지구적인 세계를 떠올리는데, 이것도 가상이죠. 이게 이제 칸트식으로 말하면은 일종의 초험적 가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초험적 가상에 더 부합하는 개념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내용이 뭔지는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어쨌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종류의 선험적 가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초험적 가상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조건들을 이 조건들의 절대적 통일성이고, 이 사물들 일반, 우리가 만나는 사물들 일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최고의 원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존재가 하나 있다. 하나의 원인을 상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우리는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칸트 시대는 납득이 잘 됐었나 봐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자아와 세계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표적인 초험적 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이념이라고 하는, 칸트에게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자신 아래 종속시키는 하나의 원리, 이런 겁니다. 강력한 통일자지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칸트는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선 안 될 경험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넘어가서 만들어내는 가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는 그 지점이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상을 갖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쪽으로 확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태라는 거고,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감각으로 하여금 어느 범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그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성이 규칙을 부여하는 게 그 이상 오버해서는 안 되는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건 넘어가 버렸다는 뜻이어서 사실은 부정적인 뉘앙스 또한 같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제 들레즈는 여기서 넘어가서 문제다라는 거 말고 이게 특정한 종류의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칸트도 그 얘기는 하거든요. 감성이 범위를, 자기가 가보지도 못한 것들을 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도록 저지하는 기능을 하게 하고, 그 지성이 규칙을 부여하는 것들을 넘어가서 과도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는 안 되는 지점들을 딱 표시하는 지점, 이런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 부정적이라고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들레즈가 문제라는 개념들을 사용을 할 때 이제 갖다 쓰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헤겔은 이런 칸트의 개념을 이제 더 이렇게 세게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헤겔한테서 이념이란 절대자고 주체예요, 주체. 주체의 이념이 아니고 이념이 주체예요. 그래서 헤겔은 일단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념이란 참된 것. 그래서 여기서 참된 것을 일단 시작을 해버려요. 칸트는 그게 아니거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넘어가 버렸을 때 이제 참 그렇게 증명도 반증도 못하는 것들이 나타나기서 이율배반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모순을 실제 어디에나 있는 거라고 싹 바꿔버리는데 이런 것도 이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헤겔은 넘어가는 방식으로 칸트를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이념이란 참된 것이고 그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객관성의 절대적 통일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개념과 객관성을 갖는다는 개념이 그 객관적인 대상을 갖는다라는 것, 부합한다. 그 객관적인 대상에 부합하는 개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실제성으로 규정하려는 자유로운 개념. 그래서 제 자신의 실제성으로 규정하려 한다는 건 뭐냐면은 개념이 있는데 개념이 있는데 실제가 없어. 그럼 실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실제가 부합하지 않은 실제를 변형시켜서 이거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가령 노동이라는 개념 같은 경우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지을 리가 없잖아. 집을 짓는다는 건 뭔가 개념은 있으나 대상이 없는 것들을 작용을 해서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념의 실제성을 부여하는 거야. 헤겔은 이런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주체라는 거예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다가 실제성을 부여하려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에 작용을 해서 대상을 바꿔서 개념에 부합시켜서 맞춰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과 실제는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념 안에서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이념은 언제나 참이라고 절대적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이념은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칸트는 특정 시점에 그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봤다 그러면 헤겔은 이념이라는 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념이 그 이상이고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와 달리 이제 칸트도 이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논리학에 보면은 모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규칙이 거울 삼아야 될 원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즉 헤겔은 이념에 대립되는 경험을 끌어들이거나 거기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념하고 경험이 언제나 일치할 수는 없잖아. 응?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안 하는 그런 놈들 우리는 한심하다고 그러잖아. 이거 비천하다라는 거야. 칸트가 그런 비천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념을 포기해야 되겠냐고. 그게 아니고 이념에다가 부합하는 대상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이게 사실은 이제 칸트가 도덕 철학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도덕 철학을 거꾸로 이제 소급시켜서 그 존재론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념과 상극적인 경험이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칸트를 인용하면서 그래서 이념이란 그래서 칸트 말대로 공허한 게 아니라 모든 규칙의 원형,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여기서 이제 이거 플라톤적인 개념이죠. 그 규칙을 통해서 대상을 형성하는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념은 실제성을 갖는 개념, 즉 개념과 실제성이 통일이 되고 개념에 일치하지 않는 실제성이란 지금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없애버리거나 흘러가도록 두기 때문에 없어져 버릴 것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한낱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고 우연적이고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념은 일종의 피 안에 머물러 있는 한낱 목표에 불과한 것일 수만은 없으며 오히려 모든 현실적인 것은 오직 그것이 이념을 자신에 간직하며 또 이를 표현을 한해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게 이념을 간직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버려지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도 그렇게 들어요. 반면 사물이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의 유한성, 비진리성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령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란 몸과 혼이 분리될 것이다. 즉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민주주의든 왕정이든 어떤 이념을 표명한 국가는 그 이념에 부합하는 한에서만 존속하고, 그러지 않으면 와해되거나 해체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표명했는데 독재적인 방식을 한다 그러면은 저항에 부딪히든 뭐 부딪히면서 깨져서 해체되게 되잖아요. 전두환 정부가 이제 그랬던 것처럼. 가령 왕정을 표명했다. 가령 삼국지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유비는 굉장히 얼빵한 인물인데 왜 다 유비를 이렇게 떠받들고 그 사람을 모시는가? 왕의 피를 타고났거든. 왕조국가 왕정의 이념을 갖고 있는 한 이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게 자신들이 할 일인 거야. 지금 현재 없어. 이 사람에게 국가가 없어, 권력도 없어. 그런데 그걸 부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의 실제성을 부여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사람 결국 국가를 갖게 되잖아. 이게 개념과 실제성이 통일되는 거. 이건 단번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글리 가려고 하는 그 성향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시키려는 그 양자를, 개념과 실제를 통일시키려는 그런 힘을 가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일의 과정이 곧 이념이고, 이념이란 그래서 본질적으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념 안에서 객관은 절대적 판단이 됩니다. 판단인데 어떻게든 실현시켜야 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은 이 절대적 판단의 주어이고, 이 주어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객관성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이념이란 자기 목적이자 충동이다. 이념을 자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해 나가는 충동이고, 이건 사실은 개개인이 아니고 유비나 관우나 이런 사람들을 움직여내는 게 이념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념이 주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헤겔에게서 이념은 개인이나 인격적인 게 아니고 초인격적인 거예요. 이성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과학, 생명의 원리를 찾겠어 라고 하는 이 이념이 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슷한 종류의 연구를 하게 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념은 초인격적인 주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현실화하는 주체가 바로 이념이 바로 이런 개념을 현실화하는 주체다. 그런 점에서 이념은 기원이죠. 원인이고. 그런데 또한 종말 내지 목적이죠. 그것을 향해서 가기만. 그래서 기원이자 목적이고, 그 다음에 과정이고 전체라는 거예요. 뭐 기원이자 목적이 과정이니까 전체죠. 그래서 개념에 결여된 대상을 만들어내고 부여하는 활동성을 통해서 보편성, 전체성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바로 이성이고 정신이고 이념이다 라고 이제 헤겔은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플라톤에게서 이념은 원인이자 이상으로서, 그리고 분유의 형식으로 대상들을 통일하는 보편자예요. 사실 그래서 헤겔에게서 여기 아까 그러니까 플라톤에서 하나 빼놨는데, 국가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의 모상이거든요. 모상인데 불완전한 모상이잖아요. 이데아를 부분적으로만 분유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데아에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헤겔하고도 비슷한 건데, 이게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일종의 윤리학 내지 도덕 철학이 돼요. 최대한 이데아에 닮으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데아를 닮으려고 안 하고 저 멀리 가는 놈들은 개싸가지다. 그걸 시뮬라크르라고 이렇게 허상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반플라톤주의가 왜 허상에 대한 찬사가 되냐면은 이데아랑 닮을 노력을 하려는 시도, 그 충실성에 대해서 엿먹어 이러면서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 철학, 현대 철학에서 시뮬라크르가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것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칸트에게서 이념은 무지학적 절대로 전체화는 이성의 형식이란 점에서 문제를 야기하지만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가상입니다. 헤겔에게서 이념은 규칙들의 모범이고 부정의 힘을 가동시키고 실제성을 산출하는 활동으로서 보편적 전체를 형성해가는 주체예요. 색조의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색조든 간에, 색조든 부정적인 색조든, 이 긍정적인 색조는 플라톤과 헤겔은 뚜렷하고요. 칸트는 이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면서 규제적 사용, 경계를 넘지 않는 사용으로 이성의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 이게 칸트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념이란 부정적 색조를 띠든 간에 긍정적인 간에 전체화하고 동일화하려는 사유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화하고 동일화하려는 사유는 언제나 이념적 전체성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이념적 보편성을 부여를 합니다. 이게 보편성이니까 이들도 따라야 돼, 따를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개념적 전체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한다라는 건 독일어로 이 베그라이펜인데, 이거는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손에 쥔다는 뜻인데, 이 베그라이펜이 베그리프가 되는데, 베그리프가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악한다, 장악한다, 세상을 파악하는 것이 개념이다라는 함축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하나의 전체로 장악하려는 개념적 사회의 귀착점이 바로 이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이란 카오스의 세계에 하나의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이성 내지 관념의 힘의 표현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치성과 동일성의 사유에 반해서 차이의 철학을 시도하려는 들레즈가 차이의 이념적 종합을 말하려는 것이 이제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이념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래서 차이 철학에서 반하는 듯 보이는 이념 개념이 차이 철학 중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이제 던졌던 셈인데, 그 질문을 이제 아까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아까 넘어갔었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문제는 이제 차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의 하나의 통일적인 기능, 원리적인 지위를 이제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말은 이제 차이를 개념화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차이 개념이 어떻게 보편성의 자리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의 철학을 얘기하는데 들레즈가 계속 일반성은 비판하면서 보편성은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왜 보편성 얘기를 하는지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보편성이란 말을 일반성으로 고쳐 써버렸었어요. 번역을 뒤집어서 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당시 통상적인 보편성이라는 어법에 너무나 이렇게 어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일반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노마디즘에도 보면 일반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일반화된 뭐 이런 식으로 기계주의, 일반화된 기계주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편화로 바꿔야 되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거꾸로 하게 됐었는데요. 어쨌건 차이의 철학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이 개념에 어떻게 이 통일성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게 들레즈가 던질 수밖에 없었던 물음이라는 겁니다. 이 던질 수밖에 없었던 물음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다른 맥락에서 기억해 두세요. 차이 개념의 동일성의 사유에 맞선 즉자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렇게 동일성이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야, 세상은 변하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만 다루게 되면 차이 개념은 동일성을 부정하는 부정성의 지입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긍정적인 구성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반다 그러면은 동일성은 그거 없어, 유심히 보면 다 달라 라고 할 때 동일성의 부정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서는 어떤 구성적인 개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즉자적 부정성의 지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서 보편적인 구성적 힘의 긍정성 지대로 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혹은 어떻게 차이의 철학을 하나의 보편적인 철학으로서 위치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